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2%를 채우다 그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가볍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설도 가볍게 해드리는 걸로, 특별히 이제 보너스가 붙었는데요. 뒤쪽에 보너스로 붙어있는 문제는 앞에 보셨던 그 비문학, 독서 제시문하고 소재가 유사한 녀석이거든요. 이제 그거까지 촬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각자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은 6페이지를 펴시고 오늘의 주요 문법 2가지를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복습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포인트 1이죠. 포인트 1.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정리하셔야 될 문법의 주요 개념은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사실 시험에서 뭐 크게 어렵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유의 관계가 있고 유의 관계. 두 번째는 반의 관계. 세 번째는 상하 관계. 네 번째는 동음, 그 다음에 이의 관계, 다섯 번째는 다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 관계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각각의 의미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의 관계, 말 그대로 A하고 B라는 2개의 단어가 뜻이 같거나 혹은 유사한 경우를 얘기하겠지. 반의 관계는 반대로 A하고 B라는 2개의 단어가 뜻이 다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반대일 때 크다 혹은 작다 혹은 젊다 반대로 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3번의 상하 관계는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범위가 더 넓은 녀석을 상위어라고 하고 범위가 더 좁은 녀석을 하위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운동, 요거는 범위가 넓으니까 상위어라고 한다면 운동 아래에 야구니 농구니 축구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 이때 운동과 야구, 농구, 축구 요 관계는 상하 관계고, 여기서 운동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넓으니까 상위어, 야구, 농구, 축구는 범위가 좁으니까 하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동음, 이의 관계. 동음, 발음은 똑같지만 이의, 이자가 다를 이자니까 뜻이 다르다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배 같은 단어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는 먹는 것도 배고 사람의 신체 일부도 배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것도 배잖아요. 하지만 발음은 똑같은데 먹는 배하고 사람의 신체 일부 배하고 타고 다니는 배, 교통수단으로서의 배는 완전히 뜻이 다르니까 이럴 때 동음, 이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의 관계는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뜻 사이의 관계가 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발이 크다 그러면 주로 신체 일부인 발, 그게 크다는 뜻이 되는데, 발이 넓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로 발이 넓다기보다는 인맥 관계가 좋을 때 요거를 발이 넓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크다의 발, 그 신체 일부분으로서의 발하고 발이 넓다 할 때 발, 그 인맥으로서의 발하고는 의미가 다르긴 한데, 그 사람이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인맥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은 신체 일부분의 발하고 연관성이 있지요. 요럴 때 이 뜻에서 또 다른 뜻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됐으니까 다의 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시험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알아두실 기본 상식은 동음, 이의 관계는 3개의 배,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그게 완전히 다른 단어니까 사전에는 따로 다른 단어로 실리는 거죠. 근데 다의 관계일 때는 이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사전에 한 단어로 함께 쓰이는 거고 같은 단어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음 이의 관계는 각각이 다른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의 관계는 뜻은 약간 다르지만 묶어서 한 단어로 보시는 게 맞고 뭐 그 정도인데요. 어렵지 않죠? 예.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복습도 크게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실 두 번째 포인트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 2. 두 번째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그 단어가 맡고 있는 뭘 따지는 부분이냐면 역할을 따지는 부분이에요. 역할.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영어로 new, bag이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new bag. 그렇죠? 우리말로 바꾸면 새 가방 이렇게 됩니다. 새 가방. 자, 그러면 단어들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new bag 요걸 보자면 bag 가방은 가방인데 new bag 이렇게 되는 거니까 new가 백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새 가방의 경우도 보시면 가방은 가방인데 새 가방이니까요. 새라는 말이 가방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둘의 품사가 달라요. 보시면 new라는 말은 영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지. 근데 우리말은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말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서술어로 쓰이는 거예요. 서술어. 그러면 우리말에서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새는 뭐냐? 요거 나중에도 한번 배우실 건데요. 우리말에서 명사를 꾸미는 말은 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 그래서 일단 둘이 달라요. new는 형용사, 새는 관형사.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요 가방은 가방인데 큰 가방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요것도 가방은 가방인데 큰 가방이니까 큰이 가방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큰은 관형사입니까? No! 아니에요. 그럼 큰은 뭐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에? 이러실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우리말에서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본형이 돼야 돼. 기본형. 그러니까 새라는 말은 기본형도 새니까요. 새가 품사가 무엇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큰이라는 말은 기본형이 뭐일 것 같아? 크다. 그렇죠. 크다. 그래서 크다라는 말의 품사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말에서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동사, 형용사는 다 뭐뭐다로 끝나는데요. 움직임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고 성질이나 상태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다가 움직임이냐 성질 상태냐를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큰 건 성질이고 상태니까 형용사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크다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우리말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보시면 새라는 말은 타고나기도 관형사로 타고났고 맡고 있는 역할도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거냐면 관형어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기 크는요. 기본형이 크다니까 타고나기를 형용사로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맡고 있는 역할은 뭐냐? 큰이라고 형태를 약간 바꾸어 가지고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도 가능하냐면 이 가방이 선생님 김우주의 가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방은 가방인데 김우주의 가방 아닙니까? 김우주는 제 이름이니까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명사도 의라는 조사가 붙으면 가방이라는 또 다른 명사를 꾸미는 명사도 무슨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관형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말은요, 타고난 품사와 상관없이 형태를 약간만 바꾸어주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는데 그걸 따지는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 문장 성분 단원이에요. 알겠지? 타고난 품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다. 그거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포인트 2번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말에서 타고난 품사와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가 총 몇 가지냐? 여러분, 다는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7가지. 자, 그래서 그걸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적어보자면 첫 번째, 주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주어. 두 번째는 목적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 세 번째는 보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보어. 네 번째는 서술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4가지 역할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관용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부사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부사어.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독립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한 단어가 맡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역할의 가지수는 이 7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 주어부터 서술어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필수 성분 내지는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용어나 부사어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여기는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 독립어는요. 독립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의 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밑줄 그은 부분을 보고 그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는 힘, 요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기본 능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앞에 문제를 다 푸셨을 테니까 4번 문제가 바로 요런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부사어인지 주어인지 관용어인지 구분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기준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주어의 경우는요. 일단 조사로 따지면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이가 깨서 혹은 보조사에 해당하는 은이나 은는 이가 깨서 요런 애들이 붙어 있으면 그걸 주어로 봅니다. 알겠지? 목적어는요. 목적격 조사인 을이나 르이 붙어 있으면 돼요. 을. 보도 여기 주어하고 똑같이 이나 가가 붙어 있으면 보입니다. 대신 주격조사하고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주어와 보의 차이점은요. 보는 뭐 앞에만 들어가는 거냐? 되다나 아니다 앞에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철수가 요거는 가가 들어갔으니까 주어고 선생님이 이가 나와서 또다시 주어일 것 같은데 그 뒤에 되었다가 붙었잖아. 되다 앞에 쓰이는 이나 가는 보호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 그거는 되다 앞에서 보호로 쓰인 거죠. 철수가 주어, 선생님 이 보호, 되다는 서술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있는 이 가는 보호입니다. 서술어는 뭐뭐다 이렇게 끝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관용어부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관용어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고나기를 관형사로 타고났으면 일단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되는데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것도 외우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 형용사를 묶어가지고 용언이라고 하는데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의 경우 활용, 형태를 바꾸어서 써먹을 수 있죠. 먹다, 먹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때
앞에 안 변하는 먹자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다, 고 요런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데 관형어로 바꿀 때는 니은이 붙거나 리을이 붙거나 은는 을던 6개 중에 하나가 붙게 되는 거예요. 뭐 먹던 라면, 먹을 라면, 먹는 라면, 먹은 라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쨌든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는 을던 6개 중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관형어로 바꿔준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형사형 어미. 자, 부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사어는요, 타고나기를 부사로 타고나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운데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에서 뭐 누구누구에게 어디에 어디로 누구누구와 뭐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외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는요. 앞에 어간 부분을 놔두고 뒤에 어미 부분에 이리 개 도록 또는 어서나 아서를 붙여가지고 먹어서 뭐 이런 식이죠. 요런 애들이 붙으면 그게 부사어가 되는데 이때도 얘네들이 부사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 줄여가지고 부사형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인데요. 독립어는 감탄사 같이 홀로 쓰이는 애가 독립어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특별히 조사로 따지면 호격조사가 붙는 애들이 독립어예요. 이 호자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요게 부를 호자거든요. 부를 호.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요. 뭐 우주야, 영준아, 뭐 야아, 여, 시여, 이여 이런 말들 있죠.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면 그게 붙으면 독립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풍같이 강의를 몰아쳤습니다만 결론, 우리말은 타고난 품사와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는데 그 역할값을 따지는 단원이 문장 성분을 다루는 단원이다. 그래서 그걸 물을 때는 문장 성분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맡을 수 있는 역할은 7개고 구분하는 방법은 요걸 암기하시면 되니까요. 꼭 암기해 주시고 문제풀이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마무리로 저희가 정리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문제예요. 서술어의 자릿수.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칠판을 공간이 모자라서 조금 빨리 지우는데요. 메모가 좀 덜 끝난 학생은 살짝만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그 일시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메모하시면 되죠. 알겠지? 자,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내용. 서술어의 자릿수. 역시 메모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텐데 요거는 그 문장에서 서술어가 온전한 문장으로 성립하기 위해 몇 개의 필수 성분을 요구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서술어의 자릿수지.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몇 개의 필수 성분을 필요로 하냐는 거니까 서술어를 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따지시면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 중에 그 문장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따져보는 거 그게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하고 따져주셔야 되는 게 무엇의 존재냐면 필수 부사어의 존재입니다.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는 말 그대로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빼도 되거든요. 원래는 안 따지는데
빠지면 문장의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게 필수 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뭐 이런 거.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그러면 나는 그랬으니까 요거는 주어죠, 주어. 닮았다. 요거는 서술어고. 닮긴 닮았는데 누구와 닮았냐면 아버지와 닮은 거니까 서술어를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아버지와는 부사어입니다. 근데 이걸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닮았다. 아니, 누구랑 닮았는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걸 빠지게 되면 문장의 뜻이 불분명해져서 안 돼요. 이렇게 뺄 수 없는 녀석은 필수부사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 닮다라는 서술어가 몇 자릿수 서술어냐라고 묻는다면 주어 1개, 필수부사어 1개 이렇게 해서 2자릿수 서술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세는 문제도 꼭 잘 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생략되는 성분이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를 풀 때 꼭 학생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특별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녁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스파게티 먹었어? 이렇게 하면 그 먹다 앞에 스파게티라는 단어밖에 없으니까 스파게티를 먹다. 목적어 하나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뭐가 꼭 필요하냐? 주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먹었어 라고 이야기한데도 그 앞에 나는 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니까 나는 스파게티를 먹다. 그래서 먹다라는 이 동사는 나는 이라는 주어, 스파게티라는 목적어까지 2개의 성분이 필요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어졌다 하더라도 개수를 세줘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 자릿수 서술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온전해진다 할 때 그 한 개는 당연히 뭐겠느냐? 주어죠, 주어. 주어만 있으면 성립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 세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주어, 이 녀석은 빠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풀이로 들어갈 텐데,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이 문법과 독서 강화 프로그램 2%를 채우다. 요거 매주 이렇게 복습하는 내용들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문법 실력이 훨씬 더 단단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근데 부족한 2%를 채우다 4네요, 4. 선생님 시작할 때 5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NG인데 다시 찍긴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제목은 제대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주차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페이지를 보셔가지고 2번 문제를 먼저 보죠. 해설은 조금 짤막하게 해드리고 디테일하게 더 궁금한 것들은,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따라와서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일단은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기역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거, 2번 문제를 먼저 보는데, 그게 기역의 정도 반이여, 니은의 상보 반이여, 디귿의 방향 반이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했는지 궁금한 것은 기역에 나오는 정도 반이어하고 니은에 나오는 상보 반이어 둘 사이에 차이점을 이해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역의 정도 반이어는 앞에 보면 예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길다 하고 짧다였죠. 그러니까 긴 거하고 짧은 거 사이에는 중간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적당한 크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상보 반이어를 보세요. 그 예로 나와 있는 게 합격과 불합격인데, 어떤 사람이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지, 합격과 불합격 사이의 중간 단계, 합격이기도 하고 불합격이기도 한 것은 없는 거지.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중간값을 존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있으면 정도반이어고 중간값이 없으면 상보반이어입니다. 방향반이어는요. 중간값도 중간값이지만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또 다른 영역인 거지. 자, 그러면 그거 한번 구분해 볼게요. 2번에 1번을 보면 위하고 아래가 나왔는데 위아래는 당연히 다른 개념인 것은 물론이고 위는 말 그대로 위로, 아래는 말 그대로 아래로 방향성이 있잖아요. 요거는 방향반이어가 맞습니다. 2번 보세요. 가다하고 오다가 나왔는데 가다도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서 멀어지면 가는 거고 오다는 나를 기준으로 나랑 가까워지면 오는 거죠. 그러면 가는 것하고 오는 것 사이에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요것도 방향반이어가 맞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덥다하고 춥다가 나왔는데 뭐 교실의 온도를 생각해 보시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좋은 적당한 온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값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정도반이어예요. 그 다음에 4번 알다 하고 모르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중간값을 뭐라고 할 거야? 이거 안 되죠. 요거는 상보반이어입니다. 5번 보세요. 높은 거하고 낮은 건데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적당할 수도 있죠. 의자가 나한테 높을 수도 있고 의자가 나한테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 단계도 있는 거잖아. 적당한 거. 요거는 정도반이어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렇게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1번 문제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이게 정답이 3번이었죠. 거기 일단 보시면 C의 두 단어가 한쪽의 단원이 다른 쪽에 부정을 함의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여러분 한쪽의 단원이 다른 쪽에 부정을 함의하지만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에 밑줄 그어 보시고 요게 앞에서 설명하는 뭐였는지를 따져보시면 확인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억에 해당하는 정도반이어가 그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3번에 있다 하고 없다가 정도반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뭐 나한테 차가 있다 내지는 차가 없다. 그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차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중간값을 뭐라고 해야 돼? 그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C에 나오는 있다고 없다는 상보반이어인데요. 뒤에 설명을 뭘로 해놨냐면 정도반이어로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요. 워낙 여러 번 했던 내용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설명할 건데요. 이 의문의 변동 규칙 아직도 모르겠는 학생은 꼭 와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 사타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하면 히읗 탈락이 일어나냐 그랬는데 사타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라 사타 발음은 여러분 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싸는 그대로고 이 히읗하고 디귿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티읕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붙어갖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 되는 거죠. 축약이. 그 히읗 탈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맞지. 맞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역시 선생님하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이니까 따져보는 건데 그 첫 번째 기억이 들어있는 문장이요. 얼음이 물이 되었다 라는 문장을 지금 억지로 만들어냈는데 얼음이 이가 들어갔으니까 주어고 물이 요것도 주어냐? 근데 서술어가 되다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있는 이 가는 보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무리는 보호야 보호. 그런데 그거를 이 대신에 로로 바꾸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무리가 아니라 뭐가 됐냐면 물로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얼음이 주어고 되었다 서술어죠. 되긴 됐는데 뭘로 됐냐면 물로 된 거니까 물로라는 말은 되긴 됐는데 뭐가 됐는지 되다라는 서술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은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나 가가 아니니까 보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어에서 부사어로 바뀐 거니까 거기 1번에 문장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장 성분이 변한 거지. 정답은 1번이겠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5번 뭐 선생님이 요새 정말 힘주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내용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은 누구다? 접미사. 접미사. 그리고 접사가 붙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파생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미사, 품사 변화, 접미사, 파생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따져보면 그 현대어 풀이를 바로 보셔도 되죠. 가의 경우는 향기가 향기롭다가 된 거니까 향기는 명사, 향기롭다는 다로 끝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움직임이냐 성질 상태냐를 구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향기로운 것은 성질이거나 상태인 거니까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고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접미사가 붙었을 뿐더러 파생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 형용사가 맞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는데 믿다. 여러분 믿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 아닙니까? believe, 믿는 건 동사지. 그런데 뒤에 믿음직하다 그랬는데 믿음직한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가 믿음직한 거니까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파생 형용사가 되는 거죠. 접미사가 붙은 게 맞아요. 근데 거기 2번이 틀렸죠. 왜 틀렸느냐? 중간 뒷부분을 보면 니은과 같이 형용사 어근에다가 접미사가 결합됐다 그랬는데 믿다는 동사니까 동사 어근에다가 접미사를 결합한 거잖아. 그 말장난을 보셨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그거 잘 볼까요? 3번의 깊이인데요. 원래 기본은 깊다니까 깊은 것은 성질이나 상태 아닌가요? 형용사인데요. 그게 뒤에 깊이 두려워하다로 가요. 그러면 두려워하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거. 두렵긴 두려운데 깊이 두려운 거니까 그 깊이는 부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파생부사가 맞고요. 4번을 보시면 거기 깊다는 측량은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이다 그랬는데 깊이가 나왔죠. 체온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저랑 같이 한 번 더 해보시면 되는 건데 체온만 일단 뭐가 붙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랬어요. 깊이를 을을 목적격 조사가 붙었다는 것은 그 깊이가 명사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앞에 보면 그냥 깊이가 아니라 물의 깊이인데요.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관형어 아닌가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것도 명사거든요. 꾸며주는 말을 보든 조사를 보든 깊이는 명사인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부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라는 파생 명사예요. 5번에 굽다가 굽히다가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굽어 있는 것은 성질 상태니까 형용사인데요. 굽히는 건 힘을 쓰는 거니까 움직임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바뀐 게 맞아요. 넓다는 형용사인데 넓히는 건 동사라 그랬잖아. 높다도 형용사인데 높이는 건 동사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인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이제 독서 강화 훈련인데요. 문제는 다 풀으셨죠? 아직 안 푼 학생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12쪽에 셀프 리플렉션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선생님이 요 순서를 12쪽에 있는 셀프 리플렉션을 먼저 보면서 한 문제를 풀고 나머지를 같이 하는 형태로 해봤죠. 그게 좀 부담도 덜 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분석하는 어떤 훈련의 느낌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할까 하는데요. 영상도 일단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앞에 11쪽에 보면요. 일단은 문제 푸실 때요. 11번에 문맥상 기역부터 미음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단어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거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을 비교해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정답은 1번이 되고 주장한다는 말하고 일컫는다라는 말은 좀 다르지. 그래서 답은 1번. 다들 어렵지 않게 찾으셨는데 일컫다는 참고로 적어보시면 이름 지어 부르다 뭐 이런 뜻이었지. 이름 지어 부르다. 뭐 글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이라고 부른다. 뭐 그거를 영웅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름 지어 부르는 게 일컫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놓고 12쪽을 보시는데요. 셀프 리플렉션을 안 해본 학생들의 경우는요. 각자 읽어보신 다음에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저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갈 건데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달락부터 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새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독서는 해시태그 독서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봤는데 문장별로 핵심 단어를 찾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를 연결해서 글에 대한 독해를 더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가의 1번 보시죠. 거짓말은 옳지 않다라는 진술이나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진술은 대상이 실제로 그러한지에 관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럼 여러분 아니라라는 말이 보여주는 걸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뒤에 중요한 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아니라까지는 버려도 상관없지. 아니라 다음에 빗금 하나 끊어주시고 그 뒤에서 핵심을 찾아보면 도덕적 가치나 미적 가치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가치 판단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눈에 띄는 단어가 당연히 무엇이었겠느냐? 가치 판단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니라 뒤를 보면 도덕적 가치나 미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가치 판단에 속한다 하여 가치라는 말이 반복돼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이 단어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어는 그랬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로 했으니까 무어에다가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무어는 사실 판단의 대상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랬죠. 처럼. 여러분 그러면 처럼이라는 말도 직유법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앞에 그러했던 것처럼 뒤에 중심이 실린다는 소리니까 처럼까지 빗금으로 끊어보시고 뒷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랬던 것처럼 가치 판단의 대상 역시 우리 반응이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어가 주장했다는 거죠. 어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가치 판단의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독립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만 그것의 옳고 그름은 사실 판단처럼 경험적이고 추론적인 방법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역시 빗금으로 끊어주시면 되죠. 그 뒤에 핵심이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냐? 옳음이나 그름을 즉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아니라 뒷부분에서 봤더니 직관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 문장도 보시면 무어에 따르면 노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힘들고 노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노란색에 직면하면 노랑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그렇듯이 거기까지 끊어주시면 되죠. 역시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렇듯이 도덕적 가치 역시 어쩌냐. 그 존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반복되는 단어는 놓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 역시 직관입니다. 그러면 문장은 4개지만 핵심 단어는 3개인 거죠.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독립적이고 이 판단은 직관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 3가지 단어를 체크하고 읽어내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고, 이게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니까요. 지워나갈 수 있잖아요. 몇 번을 지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직관에 의해서 자명하게 파악되는 대상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직관이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해 보시면 거기 3번 문장에 직관이 뭐라 그랬느냐, 밑줄 그은 직관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오름이나 그름을 즉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즉각 분별된다는 것은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과정은 필요로 하지 않다는 뜻이 맞을 테니까 1번은 맞는 것이 됩니다. 1번이 여기서 옳다고 처리가 되는 거지. 하나 더 찾아보실래요? 하나 더는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는데요. 무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대상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거는 4번 문장에 설명되는 거죠. 무어에 따르면 노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도 힘들고 노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노란색에 직면하면 노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역시 4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 문장도 O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여기서 지워졌으니까 정답은 2, 4, 5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오케이. 나달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나이는 3개의 문장밖에 없으니까요. 핵심이 되는 단어 3개 한번 찾아보시고, 물론 더 나오면 더 나온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시작! 다소 이르지만 나달락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이 모자라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아시죠?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직관에 의해 자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여기서 논란이라는 말에 당연히 체크하셨을 겁니다. 이 논란이라는 말이 저희가 요새 연습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무슨 유형이냐?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나왔다 함은 이 뒤에 100%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뭐가 나온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냐,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해결책입니다. 자, 논란의 여지가 있대요. 문제가 있답니다. 무어의 견해는 거기 있는 대로 직관에 의해서 자명하게 파악이 되는지. 2번째 문장, 무엇이 자명하다면 그것은 증명 없이도 사람들에게 수용될 것이며 반드시 참이일 것이지만 그랬죠. 역시 빗금으로 끊어보면 그렇긴 하지만 뒤에 중심이 실린다는 소리니까. 뒤를 보면 뭐라 그랬느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 판단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명하다면 A도 B도 C도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A, B, C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A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B, C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바로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3번째 문장, 무어는 대부분의 직관론자와는 달리 끊으시면 되죠. 옳은 것은 그 자체로 옳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끊으시면 되죠. 그럼 뭐냐? 뒤에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행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 문제를 비껴갔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달라지는, 그 다음에 여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해결책까지 다 나온 건데 이해되시나요? 저는 수업 연구하면서 살짝 웃기도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답니다. 뭐냐? 아니,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자명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무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달라질 수 있음 인정, 끝!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논란에서 비껴갔다고 해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요거 세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쩔 거야 라는 논란이 있고, 무어는 그거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어서 여러분 13쪽에 그 7번을 보는데, 1번, 3번은 이미 우리가 정리했고 2, 4, 5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있느냐? 한번 쓱 보시면 몇 번을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느냐? 2번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관론자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는 누구만 고려하냐면 무어만 고려하는 거고, 나머지 직관론자들은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이 붙었느냐? 근거가 나의 3번 문장을 보면 대부분의 직관론자와는 달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어만 결과를 따져준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고 2번도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 5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다단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단락 역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너무 빠르지? 일시정지 버튼 활용해줘야 돼. 자, 다 보겠습니다. 무어와 같은 가치 실제론자들과는 달리 그랬죠. 달리. 역시 끊어보시고, 도덕적인 판단은 도덕적 가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그런 물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여러분들 아마 거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부분에 밑줄 그으셨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고수의 포인트인데요. 고수라면 이 부분을 읽고 밑줄을 긋는 것을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되느냐. 지금 다단락이 시작하면서 앞에 두 단락에서 설명했던 무어하고는 생각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어의 주장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무어라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나올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주는 학생이 고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티븐스는 드디어 나왔죠. 유명한 사람 동그라미인데, 이런 입장에서 자, 그럼 요거 무어의 반대쪽 학자가 나왔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도덕적 진술은 승인이나 거부의 태도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랬다. 여러분, 스티븐슨의 주장은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요 말이 나온 거죠. 감정. 세 번째입니다. 도덕적 진술은 정서적 의미가 담겨있는 진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정서라는 말이 감정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반복되는 걸 놓치지 마라 그랬으니까 정서라는 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러나 가치 실제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 실제론자는 이쪽 무어 쪽이죠. 실제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단순히 감정 표출, 여기에만 머문다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느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스티븐슨 같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거, 요걸 눈치채시는 게 중요한 거죠. 니네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모두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해결책이 언제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 볼게요. 스티븐슨은 이에 대한 답으로, 드디어 답이 나오지. 바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뭐라 그랬느냐? 도덕적 진술에는 정서적 의미 외에 정서만 있다고 하면
도덕 규범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건데 그랬더니 정서적인 것 외에 그 진술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소견 표명, 즉 서술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들고 왔느냐? 서술적 의미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예요. 여기다가 밑줄이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신용을 잃는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다와 같은 사실 판단의 진술이 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구체적인 사례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되죠. 그는 어떤 도덕적 진술에서 그와 관련된 서술적 의미가 많고 그것이 참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수록 그 도덕적 진술 역시 옳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여러분 거기 숫자 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문장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문장인데요. 거기다가 별표 한번 쳐보시고 제가 잘 아는 뾰족한 거로 묶어주세요. 제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무엇이 꼭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랬냐면 변수들의 관계, 비례관계가 됐든 반비례관계가 됐든 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은 문제화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라 그랬죠. 자꾸 까먹으니까 얼른 넘어오기 쉽게 뾰족한 괄호로 묶으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도덕적 진술에서 그와 관련된 서술적 의미가 많고 첫 번째는 서술적 의미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들이 참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수록 동의도 많을수록 이럴수록 어쩌냐면 그 도덕적 진술 역시 옳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러면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거냐 옳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괄호 닫으시면 되죠. 요거 아마 문제로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요거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반드시 써먹을 거니까 체크해 두셔야 돼요. 체크. 자, 그 다음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도덕적 진술에 참거짓을 가리치는 못하더라도 끊으시면 되죠.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수가 설득될 때 도덕규범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까 문제점이 뭐냐면 도덕규범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였죠. 근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릴 수는 없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수가 설득될 때 서술적 의미가 포함되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 있고 그걸 통해 다수가 설득되어지면 도덕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떤 도덕적 진술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 도덕적 진술은 옳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에 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 뒤쪽에 저희가 7번 문제 마저 풀어보는데 앞에 1, 2, 3은 이미 지웠고 4, 5 중에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4번을 봤더니 스티븐스는 어떤 도덕적 진술이 정서적 의미가 아니라 스티븐스는 있는데 정서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잘못된 진술이죠. 아니라라는 말을 빼줘야 되잖아. 아니라를 갖고 장난치신 거죠. 그거 틀렸다고 확인하셨으면 퍼펙트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서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도덕적 규범이냐 정서뿐만이 정서가 아니라가 아니라 정서에다가 서술적 의미까지 갖고 있어야 도덕 규범이 되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볼까요? 스티븐스는 도덕적 가치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고려하지 않고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립적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으니까 무어가 했던 말인데 무어의 견해와는 달리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하나씩 지워나가기 유형으로 정리하는 거. 저희가 셀프 리플렉션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단락 다음에 네 번째 라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지금부터 이어질 건데요. 여기가 7페이지에 라달락에 해당하는 거 밑에서 둘, 넷, 6개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터입니다. 아시겠지? 자, 수업을 듣고 그 뒷부분 해설을 듣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라달락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핵심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으셨죠? 저랑 그 밑줄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라의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나왔으니까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 동그라미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다음에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가에 물음을 던졌는데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어쨌냐? 그 뒷부분이 중심이니까. 이는 미적 가치를 둘러싼 논의와 도덕적 가치를 둘러싼 논의에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따르면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이 둘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유사성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죠.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찾으셨다면 유사성에 그으시면 되고 조금 더 길게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유사성 다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미적 가치란 대상에 대해 내재해 있는 질서나 비례 등의 객관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감상자의 주관적 감흥이나 취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도 있다. 여러분 미적 가치 반복되는 단어니까 여기서 이어질 거고 두 개의 대립되는 단어가 나와서 찾기 쉬웠을 건데 하나의 입장은 객관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고 뒤쪽의 입장은 주관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객관이냐 주관이냐 요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두 번째겠죠. 다만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 우리는 작품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이루어지는 도덕적 가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차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 두시는데요. 두 개의 대상이 등장하면 공통점과 차이점 그 중에서도 차이점에 주목하자고 저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차이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는 작품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점 차이점은요. 예술 가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도 있다는 것. 이렇게. 요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 가치는 미적 가치를 따지는 건 물론이고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따지는데요. 도덕 가치는 도덕적 가치만을 따지고 그 외에 다른 가치를 추가로 따지는 건 없다는 거죠. 요 정도가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핵심을 찾자면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에는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 요거 위주로 가주시면 되고요. 미적 가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찾아주시면 돼요. 이 정보 위주로 정리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마에 보시면 우리는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작품의 지각적 특성에 의해 주어지는 미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거기가 이제 마단락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단어는 미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에 의존하느냐? 미적 경험에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미적 경험이라는 말이 일단 눈에 띄시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가
동일한 미적 경험을 했다면 그에 따른 미적 가치 판단 역시 같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미적 경험이 같다면 뭐도 같아야 되느냐? 미적 가치 판단. 이렇게 적어볼까요? 미적 경험이 만약에 이퀄 같으면요, 미적 가치 판단도 이퀄 같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 동일한 미적 경험을 주는 두 대상이 완전히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미적 가치 판단은 이런데 뭐는 다를 수도 있느냐? 예술적 가치요. 예술적 가치, 요 녀석은 다를 수도 있답니다. 어렵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다른 단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미적 경험이 미적 가치는 똑같이 주는데요, 예술적 가치는 다를 수도 있대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미적 가치는 하나 더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경험에 대해서 미적 가치는 같은데요, 예술적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나옵니다만 브릴로 박스라는 물건을 포장하는 박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앤디 워홀이 그대로 가져다가 예술 작품로 만든 거죠.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미적 경험이죠. 똑같은 미적 가치 판단.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 좋네. 아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네. 미적 가치 판단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진짜 그 상자를 쌌던 브릴로 박스하고 앤디 워홀이 만들어낸 브릴로 박스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지만 예술적 가치는 다르죠. 브릴로 박스 그 물건을 포장했던 그 상자는 사실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술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앤디 워홀의 손길이 들어간 그 브릴로 박스는 앤디 워홀이라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적 경험도 같고 그걸 보면서 좋아요, 싫어요, 미적 가치도 같을 수 있습니다만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다른 걸로 쓰였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주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예술작품이 있고 그와는 지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제품이 있다고 하자 구체적인 사례는 괄호로 묻기로 했으니까 묶으시면 되죠. 어떤 게 있고요. 복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미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의 유일한 척도라면 진품과 복제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 판단에는 차이가 없어야 되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혹은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낸 모조품이 있어요. 그 그림이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진품을 보든 모조품을 보든 똑같은 경험이니까 좋아요, 싫어요도 똑같이 느끼겠죠. 그런데 둘의 예술적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진품은 말 그대로 진품이고 귀한 것이고 모조품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예술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다. 괄호 닫고. 그렇다면 예술적 가치 판단에는 비미적 가치 요소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냐? 의문문은 무조건 밑줄 그었기로 했죠. 마지막 그거 밑줄이죠. 비미적 가치 요게 개입하느냐? 그럼 여러분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예, 개입합니다. 아니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앞으로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마달락이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미적 경험에 대해서 미적 가치 판단, 마음에 든다, 예뻐요, 좋아요, 마음에 안 든다, 안 이뻐요, 싫어요. 이 가치 판단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예술적인 가치는 다르죠. 진품과 모조품은 완전히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개입할 거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봐줘. 이와 관련해
회의적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회의적 견해 일단 밑줄 그으셨죠? 진품인지 여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달라진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가치가 개입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다르게 느껴지는 거 뭐라 그랬으니까? 착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개입 안 한다. 노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뭐가 있냐면 회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회의적 견해가. 그치? 자, 그 다음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며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같은 거래요. 그러면서 동일한 것이며 미적 경험에 차이가 없다면 미적 경험에 차이가 없으면 미적 가치 판단 역시 같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입장은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예술적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진품과 모조품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진품은 귀한 거고 모조품은 안 귀하잖아. 현실에 분명히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 모든 인식을 착각이라고 설명해버리면 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인 태도에 호소하는 견해 역시 비미적 가치 요소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 쪽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태도에 호소하는 견해도 여기에 들어간대요. 다만 이 입장은 감상자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 차이로 인해 미적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 미적 경험이 같으면 가치 판단도 같잖아요. 근데 미적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래요. 태도에 따라서. 오, 진품이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건데, 에이, 모조품이네. 그러면 시작부터 이 경험이 다르니까 가치 판단도 달라지는 거고, 가치 판단이 달라지니까 예술적 가치 판단도 달라지는 거죠. 요 둘이 똑같다고 보는 쪽이니까. 어떤 작품이 복제품임을 알게 됨에 따라서 미적 경험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근데 이 설명도 결국은 미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요, 비미적 가치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 미적 경험이 그러면 너는 왜 달라지는데? 아니, 다른 요소가 개입했으니까. 진품이냐 모조품이냐에 대한 정보라는 또 다른 것이 개입했으니 미적 경험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쪽도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4단락. 단토는 유명한 사람 동그라미 예술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에 놓인 예술사적 전통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 비평 등 비미적 가치 요소들이 예술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스라고 주장하는 쪽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단토라는 아저씨. 단토. 그에게 있어 예술적 가치는 작품의 지각적 특성에 의해 주어지는 미적 경험에 따라 판단되는 미적 가치와 함께 비미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판단된다는 것이다. 비미적 가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밑줄이죠. 마지막,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실제로 미적 가치는 아주 뛰어나지만 예술적 가치가 낮게 판단되거나 아주 유명하고 고급진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은 모조품인 거예요. 그럼 미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죠. 워낙 대단한 작품을 그대로 그려놨으니까. 근데 예술적 가치는 그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라 베낀 거잖아요. 예술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미적 가치는 낮아 보이지만 예술적 가치가 높게 판단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혹은 작품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쪽이 단토가 되겠습니다. 결론 지어보면 노라고 주장했던 이 두 태도는요,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같다고 보는 쪽이었고 단토는 두 개가 다르다고 보는 쪽이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잘하신 거지. 이렇게 글을 읽으시려고 애쓰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6번 문제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가치 판단과 관련한 도덕 영역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아까 앞부분에 도덕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무어, 스티븐슨 이렇게 예술 영역에서 전개된 예술적 가치의 농제 그와 똑같이 여기 회의론자나 뭐 태도 어쩌고 저쩌고 애들 혹은 단토 요 견해 차이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죠. 2번 따져볼까요? 가치 실제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부분에 있긴 있었죠. 그 다음에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가치 실제론적 입장이 제기될 수 없는 이유. 근데 여러분 미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가치 실제론적 입장이 뭐 될 수 있다 없다 이 내용 전혀 안 나온 내용인 거죠. 뒤가 틀린 거네. 3번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유사하다는 말은 있었고 도덕 영역과 예술 영역이 상호 영향을 미치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 밑줄 그어보면 그게 없었죠. X입니다. 4번 직관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직관이 나오긴 했고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모두 인간의 직관이냐 도덕적 가치를 직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말은 있긴 있었는데 예술적 가치 이야기할 땐 직관이 아예 없었지. 틀렸습니다. 5번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차이점에 주목해서 도덕과 예술 영역에 사실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 사실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밑줄 긋고 그거는 도덕 쪽이든 예술 쪽이든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같이 한 거고 8번 보겠습니다. 무어와 스티븐슨 입장에서 보기 상황인데요. 보기를 봤더니 소위 말하는 그 하얀 거짓말을 한 거지. 가는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행위는 옳지 않다. 나는 의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환자의 후생을 돌보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1번 무어는 가의 반응은 직관에 의해 나의 반응은 추론적 방법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파악되느냐 그런데 무어는 뭐든지 직관만 된다고 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나도 직관이지. 가의 직관은 맞는데 나는 뒤에 추론적 방법이란 말이 틀린 거죠. 그것도 직관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스티븐슨은 A 행에 대해서 가의 반응은 승인의 소견을 그랬는데요. 일단은 소견을 드러낸 게 아니라 스티븐슨은 감정이나 정서를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소견이라는 말을 감정으로 바꿔주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가가 승인이냐 그랬는데 가는요 옳지 않다 그랬으니까 승인 오케이가 아니라 노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도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승인 오케이 하는 소견이 아니라 안 오케이 부인하는 감정을 드러낸 거고요. 뒷부분 나의 반응은 옳다라고 그랬으니까 부인 부정하는 반응 소견이 아니라 긍정하는, 승인하는 소견이 아닌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견도 감정이나 정서라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승인, 부인도 따져보면 가는 옳지 않다 그랬으니까 부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나는 옳다 그랬으니까 긍정하는 걸 그려낸 거잖아요. 부인, 승인도 뒤집어져 있어요. 안 맞습니다. 3번 무어는 가와 나 중에서 어떤 반응이 옳은지의 여부는 A 행위가 B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무어가 달라진다는 거 인정해가지고 논란에서 비껴갔다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아 볼게요. 4번 스티븐슨은 의사는 환자 후생을 돌봐야 한다는 진술을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때 나 진술 역시 참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별표 치시는데 관계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한번 따져보세요. 의사는 환자 후생을 돌봐야 된다는 진술을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것은 뭐다? 옳다. 참 거짓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 나의 진술 역시 참이 된다 그랬지. 그 참이 틀린 거예요. 참이. 그러니까 서술적 의미가 많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옳다가 된다 그랬다 그랬거든. 근데 거기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X입니다. 사실 참거짓의 구분은 안 된다가 스티븐슨이었거든. 잘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번 무어는 가의 반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를 나의 반응은 우리 마음속에 에헤 요거 틀렸지. 나도
독립적인 거죠. 무언은 다 독립이니까.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은 감정이니까 요거는 스티븐슨의 주장이 들어간 거지. 안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잘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인데요. 미적 가치 이야기 나왔어요. 1번, 누군가가 동일한 미적 경험을 했다면 미적 가치 판단, 에헤이, 요것도 가치, X. 2번,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모두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냐? 이 글 마지막에 읽을 때 그게 아니라 그랬지. 미적으로 엄청 아름다운 그림을 베껴가지고 아름다울 순 있지만 베낀 그림이니까 예술적 가치는 별로지.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 부분 확인하세요. 3번, 어떤 작품에 대해서 미적 경험이 달라진다고 해서 미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냐? 아니, 미적 경험이 달라지면 미적 가치 판단도 달라져야지. 이게 같으면 요거 같고 다르면 달라지는 거죠. X. 4번, 미적 가치가 비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앞부분에 찾아가 보시면 이게 라달락이었을 건데, 라달락. 거기가 그 7페이지네요. 밑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있거든요. 비례를 따지는 건 어디냐면 아까 객관이냐 주관이냐 있었는데 그중에 객관적인 것을 따지는 입장이에요. 그 객관적인 것을 따지는 입장은 취향에 따라 미적 가치가 달라지느냐, 뒤쪽에 취향에 따라 미적 가치가 달라지는 건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앞에는 객관적인 것에 대한 설명, 뒤는 주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안 맞지? 4번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5번인데 미적 가치가 주관적 감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라달락에 있는 거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게 맞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가자면 요거는 정답이 5번이 맞았는데요. 앞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7페이지를 보셔가지고 라달락이라고 시작한 부분, 네 번째 단락의 첫 시장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분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숫자로 표시해 보세요.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거기다가 1, 동그라미 1. 아니면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우냐? 동그라미 2. 그러니까 1, 2 이렇게 돼 있죠. 물음을 던졌는데 이는 미적 가치를 둘러싼 논의와 도덕을 둘러싼 논의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미적 가치란 대상의 내재에 있는 질서나 비례 등의 객관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가 역시 앞부분이니까 동그라미 1, 객관적인 거냐. 그 다음에 뒷부분, 감상자의 주관적 감흥이나 취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 거기가 동그라미 2. 그래서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기쁨을 주느냐가 1이었죠. 이 앞에서 다루는 게요, 그대로 결을 따라가시면 뒤에 나오는 1, 객관적인 입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뒤에 나오는 2 있죠.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아름답냐, 그게 2였잖아요. 그대로 결을 따라가 보시면 뒷부분에 주관적인 부분이 2였죠.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답기 때문에 기쁨을 준다는 쪽이 객관이었던 거고요. 기쁨을 주니까 아름답다고 봤던 게 주관이었던 거예요. 1은 1끼리, 2는 2끼리 결을 따라 구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글을 그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팁 삼아 알아두시고, 그러면 왜 9번의 정답이 5번이 되는지가 더 확실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한번 따져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A는요, 앤디 워홀의 작품 브릴로 박스입니다. 그리고 B는 저 산업 디자이너 하비가 만들었다는 세제 박스 브릴로 박스예요. 둘은 똑같이 생겼대잖아요.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닙니까? 미적 경험이 같아요. 그 박스를 좋아했던 사람은 박스를 보든 앤디 워홀의 그림을 보든 좋아요 할 거 아닙니까? 대신 예술적인 가치는 다르죠. 세제 박스는 별게 아닌 건데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 대단히 높은 거잖아, 가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C, 워홀의 것이 아닌 요것도 예술 작품인 거지.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1번 회의적 견해에 따르면 회의적 견해죠. 여기는 결국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게 착각이라고 보는 쪽이니까 얘네들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 쪽이지. A와 B의 미적 가치가 같다고 여기는 게 착각이냐, 같다고의 밑줄. 얘네들이 같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여기는 게 착각인 거지. 그걸 다르다고인데 같다고로 말장난 해놓으신 거잖아. X 찾으셨죠? 2번 태도에 호소하는 견해 이쪽입니다. A가 B의 복제임을 아는 감상자에게 A의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다르냐? 기억나세요? 태도에 따른 얘네들 견해는요. 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다른 게 아니죠. 얘네는 같지. 노 쪽이니까. 뭐가 달라서? 미적 경험 자체가 다른 거지 얘네 둘이 다른 건 아니라 그랬거든.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다르겠구나. 밑줄 같다고 해줘야 돼요. 미적 경험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3번 태도에 호소하는 견해 태도 얘네들 C가 A의 모방이라는 점을 아는 감상자에게 A씨 헤이 미적 경험은 같구네. 밑줄 같구냐 아니라 뭐 다르군. 미적 경험은 다르고 얘네들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4번 단토에 따르면 단토는 다르다고 본 쪽이죠. A와 C는 예술가의 창작 의도가 반영되었고 화랑에 전시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치요. 왜냐하면 미적 가치가 똑같아도 예술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5번 단토에 따르면 B는 A와 달리 비미적 가치 여러분 B는 이거 A와 달리인데 A와 달리를 괄호로 묶어봐. 뭐뭐와 달리를 일단 빼고 생각해 보겠으니까. 그러면 B는 비미적 가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B가 A에 비해 낮게 평가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B 세제 박스가 비미적 가치 요소를 지닌 게 아니라 A 앤디 워홀의 그림이 비미적 가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라는 훌륭한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예술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B가 세제 박스가 예술적 가치, 비미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A가 앤디 워홀의 그림이 비미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져야 되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거 해봤는데요. 요것들 잘 따라가시는 거. 이게 좀 어려웠으니까 틀린 것들 위주로 보시고 어렵기도 어려운 글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러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중 정도, 그러니까 저랑 한 40번 정도 이 강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뒤쪽에 그 보너스 진짜 시간 되면 꼭 풀어봐.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19쪽이네요. 여기서 미술을 감상하는 관점으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의도주의니 반의도주의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해설해 놓은 글이 있어서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연계 제시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고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